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차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첫 시간입니다. 예, 그렇네요. 저한테는 예. 이진우 기자님이 예. 한번 대신해 주셨는데 예, 휴가 가셨을 때.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새해가 되자마자 국제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싱숭생숭한 그렇죠. 뒤숭숭하죠. 뒤숭숭한 네.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석유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도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저도 몇 가지 개연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대목들이 있어서 뭐 국제 군사 전략 연구소들 대표적인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이 어떻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복합적인 요인들에는 대표적으로 석유가 있고 또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석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럼프 자체의 어떻게 보면 그 가지고 있었던 원래 수건 사업.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번째는 지금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가 네. 앱스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본인도 좀 수세에 몰린 면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전환용, 주의 분산용 이런 것까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해서 크게 한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석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주요 목표가 된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유휴 정유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미국이 예전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장 대표적으로 개발했던 석유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우리 미국 걸프만을 보면요. 미국 걸프만 쪽에 있는 정유 시설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미국 연안에 있는 미국 걸프만 쪽에서 네. 그걸 그 정제해서 석유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엄청나게 구축을 했습니다. 예. 70년대부터 특히 90년대 그게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구축됐는데요.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고 저 2000년대 들어서 네.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들의 자본 투자를 그냥 국고에 환수할 테니 니네 나가라 이런 식의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정유 시설들이 지금 다 실질적으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캐나다라든가 다른 데서 석유를 더 멀리서 싣고 와서 네. 그래서 석유를 정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 거나 다른 걸 거기서 정제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정유 시설은 어디에서 기름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그 기름에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 기름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죠. 어떤 성질의 기름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 미국 걸프만 연안 쪽에서는요. 네. 이 멕시코만 바로 위쪽을 미국에선 미국 걸프만이라 부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들은 강황 성분이 많은 중진류라고 불리우는 베네수엘라에 특히 많은 이게 뭐 흔히 말해서 가장 지저분한 기름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예. 시설에 파인 튜닝을 해서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이건 미국 내에 있는 기름은 그 중진류가 아니라 연석류예요. 약간 경질류라고 하죠. 그렇죠. 예,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맞습니다. 기름. 예. 그래서 그런 연성의 성분, 경하고 연하고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여기다가 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 더 멀리 다른 데인 캐나다니 더 멀리서 가져오고 했는데 바로 앞에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이걸 잘 활용했었을 땐 훨씬 더 뭐랄까요 효과적으로 미국이 석유 패권뿐만 아니라 석유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단 본인들의 유유 시설을 활용하려는 게 하나 있고, 예.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걸 베네수엘라 어딘가에서 캐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유를. 네. 그런데 그 캐올 때
이게 제가 봤던 많은 외신 보도들은 베네수엘라 육지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매장량 한 17%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17%나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량은 한 1%가 채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그런 국가에서 예. 단기간에 그걸 어떻게 캐오냐. 그거 석유 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하더라도 거기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원활하게 가동할 수도 없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 안 하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일단 보여드리면요. 제가 2020년에 베네수엘라를 마지막으로 갔다 왔었는데 예. 저게 5년 전 사진이에요? 예, 5년 전 박정우 사진입니다. 교수님의. 예. 저도 있죠. 그래서 네. 셀카로 찍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집을 가만히 보시면 저 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창문이 없어요. 창문에 정확히 말하면 유리가 없습니다. 아, 저기가 다 창문 모양에 있는 것들은 다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빵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둑 들어올까봐 이렇게 쇠창살 같은 거 해놓잖아요. 네. 그것도 없죠. 창틀도 없고요. 이유는 뭔가요? 창문마저 각각 집이 내다 판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예. 유리가 돈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팔다 이제 집에 있는 유리까지 갖다 판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돈 되는 거는 네. 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철 중에 굳이 이 철이 우리 집에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에 훔쳐갈 물건도 없다 해서 창틀에 있었던 그 철들마저도 뜯어다가 다 팔아버리다 보니 이렇게 창문에 창틀과 유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사진인데요. 또 박정우 교수님은 나오고. 네, 저 사진은 딱 보면 무슨 종인지 보이시죠? 우리나라 종 모양이잖아요. 네. 우리 뭐 에밀레 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어디에 있는 종인가요? 저기? 베네수엘라에 있습니다. 어. 저게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서로 이제 그 양 국가 간의 네. 수호 기념으로 네네. 저 에밀레 종을 우리나라에서 베네수엘라에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 종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베네수엘라 어느 지역쯤에 있습니까? 도시 카라카스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 예. 네, 수도 한복판에 네.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가 처음에 기념 공원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좀 전에 사진 한 번만 다시 더 보시면 네. 저 마을 근처에 가서요. 제가 너무 특이한 풍광이잖아요. 유리가 하나도 없고 창문에 창틀이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저게 너무 신기해서 저거 사진 찍고 저 앞에 서 있었는데 저 바로 밑에 대형 마트가 있는데 예. 그 대형 마트 경비하는 아저씨가 크게 손을 흔들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는 듯한 모션을 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나한테 안 하고 어디 뒤에 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나 저는 그 대형마트 바로 옆에 있는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저쪽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했더니 저쪽에 아까 제가 사진 찍고 있던 그 집들의 누군가가 대형마트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금 이상한 동양에서 온 남자가 우리 동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예. 그거 뭐냐. 그래서 도적이 아닌가? 뭐 이런 도적이 건가요? 아니고요. 네. 기분 상했다는 거예요. 아, 왜 우리 마을 사진 찍고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기분 상하면 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마을 안에는 위험한 상황이요. 누가 저를 총을 쐈는지를 알 방법이 없대요. 네. 왜냐하면 저 마을은 경찰도 안 들어간대요. 저 마을은 세 개의 갱이 네. 각각의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갱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쪽 블럭까지는 내가 관리하고 이쪽은 네가 관리하고 이쪽은 네가 관리해 해서 저 블럭 안에는 저 마을 안에는
경찰도 갱의 허락을 받아서 네.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찰이. 내가 거기에 지금 수사할 게 있는데 이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가도 되니?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거기 사진을 찍고 있으니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네. 일을 한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네. 가까이선 있을 수 없고 멀리 나와서 예. 저거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언젠가 좀 쓸 데가 있겠다 싶어서 멀리 떨어진 황폐해진 곳을 갔어요. 근데 그 황폐해진 곳에 저 아까 봤던 그 에밀레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여기 풀이 막 엉성하게 자라고 있는 그걸 들춰봤더니 네. 여기가 기념공원이었는데 아, 그렇게 방치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더 놀라운 건 네. 그 기념공원에 그 철로 된 물건은 다 뜯어갔어요. 아, 예. 왜냐하면 저 에밀레 종이 뭘 기념하기 위한 건지 동판 같은 데다가 네. 써놨을 거 예, 아닙니까? 그 동판도 뜯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니까 공원 옆에 시설물로 뭔가 부착해 놓은 철골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 등을 하기 위한 네. 골 있고 다 뜯어간 거예요. 아,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저 종만 못 가져왔어요. 조금 무거워서 그랬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가 그 기념공원이었구나라는 걸 안 거였죠. 치안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륙에서는 석유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석유를 조달할 무언가를 어쨌든 만들려고 해도 캐내야 하는데 캐낼 돈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베네수엘라는 캐낼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을 테고. 기술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시설물이 원래 있었던 걸 다시 복구하면 되는데 그 시설물까지 다 뜯어갔다. 뜯어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걸 뜯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복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또 그 시설물 설치하려고 하면 또 뜯어갈 텐데 안 보는 사이에. 예.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크게 관심 있는 거는 육지에 있는 석유를 캐가는 것보다는 네. 베네수엘라 해상에 있는 유전을 발굴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네. 2021년에 베네수엘라 바로 옆 나라인 가이아나에서 예. 세계 최대의 심해 유전이 하나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률이 60%가 넘었고요. 2023년도에는 다시 30%또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아나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만 불이 넘을 거예요. 네. 그 넘게 된 배경에는 그 석유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에 팔았나요? 그 가이아나는 그 석유 유전 개발 권한을 네. 미국의 정유회사와 국제적인 정유회사들에게 넘겼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은 돈만 받고 네. 판매한 거는 당연히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팔았죠. 그래서 가이아나 같은 데서 그걸 했는데 바로 옆에 베네수엘라도 지상은 영해가 구분되어 있지만 지하는 유전원은 이어져 있잖아요. 유전 원이. 예. 네. 왜냐하면 그 유전원이라는 그 큰 그 원유 덩어리는 저장고라고 하면 저장고라고 되겠죠. 하죠. 그게 가이아나 지역부터 베네수엘라 지역이 이렇게 크게 걸쳐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베네수엘라 영해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캘 수 있는 것도 우리 있지 쪽에서 않습니까? 뚫어서 쭉 빨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상의 유전 시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네.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저 지경까지 떨어진 베네수엘라는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런 경우다 보니 충분히 단기간에 네. 석유 시추도 가능하고 채굴해서 판매도 가능한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가져다 와서 자국에 있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네. 석유 정제 시설 네. 그런 것들을 유유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돌려야 될 이유. 네. 그 다음에 조달 차원에서 베네수엘라 해양에 있는 석유를 또 가지고 네. 올 필요성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습니까? 그 해양까지 생각하면. 해안가에 있는 매장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영해인데 베네수엘라는 그걸 지금 탐사하거나 네. 시추하거나 하는 자체적인 기술력이 없거든요. 매장량이 세계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맞는 말인가요?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만도 그런데 네네.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해상에.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3천억 배럴이 넘는데 이게 전 세계 매장량이 17%입니다. 27%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산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100개가 넘는 산유국들 중에서 한 나라가 17%를 점유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가 매장하고 있는 석유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냥 전량 사용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했었을 때 최소 2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이 눈독 들이지 양인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셰일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산유국으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질류이기 때문에 네. 중질류를 기반으로 한 자국 내 산업을 어쨌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육성하고 더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네. 중진류가 필요하고 그거는 베네수엘라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캐나다 이런 데도 중진류가 있긴 네. 하지만 그럼 비용이 비쌀 테고 네. 가지고 오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미국은 이미 지금 셰일 혁명으로 1등 산유국까지 네. 뭐 넘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경질류를 계속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중진류를 다시 들여와서 그걸 정제해서 판다 그러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미국에 유리한 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미국의 경질류는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굴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그런 유형이거든요. 2010년 이후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채굴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수평 시추라든가 독특한 기술들이 많이 네. 가미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상황에서는 중진류도 경제성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비용 부분에서도 중진류가 훨씬 또 수월한 면도 있고 거긴 또 유휴시설을 또 가동하다 보니까 또 경제성이 추가적으로 더 배가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동하다는 게 하나가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다 가동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석유가 초과 공급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했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 하면 네. 일부 정당을 비롯해서 유럽 내에서 아유 차라리 예전에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을 때가 좋았어라는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러시아에서 넘어왔던 값싼 천연가스와 석유를 바탕으로 유럽 경제가 물가도 싸고 네. 그 값싼 에너지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런데 유럽이 지금 러시아로 척을 지다 보니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많은 유럽 정부가 그 에너지 가격에 보조금을 줘서 일부 낮춰주다 보니까 예. 지금 유럽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으로 낮춰봤자 예전에 러시아로부터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왔을 때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분위기가 점점 그냥 우리 예전처럼 다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친러하자. 이런 분위기가 서유럽 전반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적 부담도 되거든요. 예. 그럼 그쪽 국가들에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원에 이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석유를 어디서 더 캐서 더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가 최적지다라고 판단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간 것 같아요. 러시아 견제의 이유. 그러면 또 당연히 떠오르는 게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0년에 벌써 그 베네수엘라 갔을 때요. 예. 저를 딱 가자마자 모두 무조건 저 사람은 중국인일 거야 생각하면서 중국어를 아예 구사하면서 저한테 뭔가 이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점원도 있을 정도였어요. 왕서방님의 향기가 나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했더니 예. 중국인들이 대부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물어봤더니 석유와 관련돼서 중국이 투자했었고 네. 그리고 차관 형태로 베네수엘라의 시설물들을 가동하기 위한 자금을 중국이 댔는데 그 돈을 베네수엘라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차관을. 그래서 석유를 중국인들이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산업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문헌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석유 산업을 거기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일으키려고 하면 예전에 미국의 쉐브론이라든가 뭐 엑슨 모빌처럼 네. 거기 시설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고 기존에 차관 빌려준 걸로 돈 못 갚으니까 우리가 석유만 가져갈게. 이걸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가져가면 그럼 중국은 그러면 그 석유를 잘 정제해서 잘 쓸 수 있느냐 했었을 때 중국도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진류에 맞게끔 본인들이 그럼 정유 설비를 또 하느냐.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중국은 기반이 경진유를 정유하는 기반인가요? 그렇습니다.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석유를 주로 정지해서 쓰거나 네. 이렇게 되거든요. 중동 이게 또 안 지역은 맞는 거예요. 경진유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다 보니 이걸 가져다가 써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새로 공장도 다 지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왜 그럼 중국은 이걸 했느냐? 예.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나중에 그 석유 시설 중에 일부는 더 노후화돼서 여기에서도 마저 이제 석유가 못 캐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들이 이거 어떻게 다시 석유 캘 수 있게끔 도와주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네. 그 석유 시설 그럼 고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다 뜯어갔어요. 중국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 다 뜯어가면 영구적으로 이제 못 캐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 여기에서 진짜 석유를 캐서 본인들이 갖다 쓸 생각이 없다는 것도 거기에 반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도 어떤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석유가 중심이 아니라 중국은 플로리다에서 그 베네수엘라는 비행기로 한 3-4시간이면 가요. 예. 그 정도 거리다 보니 바로 미국 턱 밑에 거점을 두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으려고 했던 게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좌시할 수 없었을 그렇죠. 테고. 알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급박하게 직접 통치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될 만한 이런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유를 분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석유의 유휴 시설을 돌려야 되는 것과 조달 차원의 문제,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 이 부분까지 좀 일부에서 살펴봤고,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다,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그럼 베네수엘라를 뭐 점령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석유 개발은 그럼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네. 해상에서는 바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미국이 주셨으니까요. 관리 감독이 가능하니까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뭐 할 수가 뜯어가거나 없죠. 예. 예. 그런데 육상에서는 당분간 쉽지가 않다. 네. 그렇지만 어떤 게 또 있냐면 예. 실제 육상의 정유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유가가 많이 올랐을 시절에. 근데 2020년에 베네수엘라 영해 공해상에 네. 엄청나게 큰 유조선들이 몇백 개까지는 아니고요. 몇십 개가 둥둥 떠 있어요. 예.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영해 붕둥 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을 때,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내부에 그러니까 그 볼리바르라는 화폐가 폭락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석유 가격이 진짜 헐값이 된 그 시절에 네. 중국의 그 여러 그 뭐랄까요 상사맨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베네수엘라 유가가 싸다는 그 시점에 그걸 사다가 그 탱크로리에 넣어서 공해상에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네. 지금 어디 갖다 팔 타이밍은 아니고 쌀 때 사놓자 사서 사재기. 쟁여놓은 거예요. 예. 네. 그게 유조선이 기름도 사재기를 하는 네.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냥 그거 기름 잔뜩 사다가 그 원유 넣어놓고 그냥 공해상에 잠깐 서 있어. 예. 이렇게 해서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정박해서. 어차피 오래 묵혀놔도 나중에 정제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대거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도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것만 미국이 일단 갖다 뭐 시설물을 활용해도 네. 무태 있는 것도 육지에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은 사용하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이게 일단 이 둘 다 사용하는 거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육지에 대해서도 특히 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베네수엘라의 남부 지역에는 네.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된 걸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아, 또 석유가 아니라 히토류까지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적어도 지금 히토류 산업을 중국만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국방 방위력에 필요한 히토류는 네. 자체적으로 수급받을 만한 곳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장지를 지금 전 세계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 남부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군대를 보내거나 어떻게 보면 직접 통치를 해서 거기는 직접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일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경제적인 문제에 좀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려는 움직임, 뭐 침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도의적으로 맞냐, 뭐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지금 경제적인 논의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질문을 하긴 했는데 미국 경제만을 봤을 때 경질류를 통한 지금 산유국이란 말이죠. 셰일 혁명을 통해서. 근데 중질류가 더 들어오면 석유 가격은 뭐 공급이 많아지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낮아지는 거를 이 경질류에 집중했던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발달한 그 석유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로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전 산유 시설들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우리를 새로 우리 10년 동안 우리는 부흥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차피 정유 회사들이 과점 시장이잖아요. 네. 뭐 쉐브론, 엑슨 뭐 이런 코노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냐 하면 네. 석유 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주제가 베네수엘라지만 네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나서 바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린란드 이것도 빨리 우리가 미국 가져와야 된다. 예. 내가 아주 강경한 방법이든 아니면 매입이든 간에 자 그러면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13%의 매장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17% 그리고 미국 본토에만 가지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벌써 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럽도 이제 미국이 석유를 공급해 줘야 되고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게도 우리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갖다 써라 이렇게 되면 이젠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중동 국가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노선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석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가면서 예. 중동의 붐을 다시 일으켜보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꿈도 깨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미국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럼 미국은 적어도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네. 유가만 봐서는 이게 꼭 이득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교섭력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졌을 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유사들도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동 지역도 다시 우리 미국의 5대 정유사들을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예. 그러면 사실 가격을 우리가 또 쥐락펴락한다? 야 이거만큼 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국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네. 그런 설명이셨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예. 이거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저는 뭐 한 번도 높은 사람이었던 적은 없지만 네. 그런 높은 사람들의 뭐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방모지라고 하죠. 들고 수행하러 가는 수행원으로 같이 출장 많이 가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아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뭐 높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동네 교수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우다 보니 네. 그분들을 지근거리에서 그래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볼 게는 꽤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봤더니 아무리 높은 사람들도 첫 번째 자기의 직업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그걸로 봅니다. 아이 그럼요. 그거는 뭐 세상의 이치죠. 그렇죠.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럼요. 거죠. 이게 네. 바뀌지가 못해요. 그러려면 경험을 늘려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평생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왔기 때문에 네.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아, 왜 이렇게 편협하게 보지 이렇게 되고 네. 서로 편협한 걸 그렇죠. 씁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패션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 옷만 보는 것처럼
트럼프는 세상을 뭘로 보겠어요? 부동산이에요. 네. 땅입니다. 네. 그럼 자기가 트럼프 2기 때 미국의 가장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래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네.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부르짖었던 게 뭐였냐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네. 캐나다 너도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뭐 파나마우나 이거 조상님들이 우리 몇 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어준 건데 공짜로 이거 느낌 아닌 느낌으로 우리 거 같은데 막 이런 소리 막 했잖아요. 파나마우너는 취임식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거는 우리 입장에선 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아니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을 사고 싶다고 하질 않나 남의 나라 땅도 너도 우리 미국으로 들어와 이런 소리하고 맞아요. 이런 망언을 하다니 우린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견해가 달라집니다. 네. 자, 지금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있는 플로리다 지방.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사온 거고요. 루이지애나라는 미국의 중부 지방. 네. 프랑스로부터 산 겁니다. 네. 그리고 텍사스는 원래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다른 나라였는데 야, 너도 그냥 미 합중국 하자 해서 합친 거예요. 캘리포니아 남부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가보시죠. 네. 미국은 지금의 미국의 꼴은 다른 나라 땅을 매입하거나 병합하거나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런 미국의 역사를 배운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또 사는 거야? 이번에 또 합치는 거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바로 그래서 트럼프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이 적정한 시점에 땅을 추가로 넓히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1등 최부강 국가가 되는데 현격한 기여를 했던 그 역사를 네. 내가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거든요. 예. 이때 또 한 번 하는 세레머니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의 수건 사업은 영토 확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네. 그래서 그린란드에도 처음에는 무슨 군사 작전을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미 국방부에서 아예 그건 아니고 빨리 좀 협상을 하자. 매입을 하거나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베네수엘라도요. 이게 분위기를 어떻게 그려갈지 지켜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1기 때도 마두로를 잡아가겠다라고 그때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연임을 했다라면 아마 바이든 정부 시절에 벌써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을 수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 연임은 못했고 지금 2기가 잠깐 징검다리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트럼프 입장입니다. 네. 트럼프 입장에선 천재일우의 기회가 돼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그 사이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 열악해져서 네. 제가 갔었을 그 2020년 뒤에 베네수엘라에서 800만 명 가까이가 전 세계 난민으로 나가버렸어요. 이 800만 명이면 베네수엘라도 인구가 4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네. 4천만 명이 안 되는 국가에서 800만 명이 다 해외로 나갔다는 건 그 나라의 청장년층, 왕성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제가 베네수엘라 갔었을 때 인터뷰를 몇 군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를 인터뷰한 집은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돈 벌러 미국으로 갔고요. 엄마도 돈 벌러 브라질로 갔어요. 저희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겨줬어요. 아이를 인터뷰를 했던 거군요. 할머니를 그래서 인터뷰하구나. 결국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4천만 중에 800만이면 20%인데 20%가 대부분이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의 부모님들인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미국의 이런 점유가 부당한 일이다 생각이 들면 누군가 항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3.1 운동을 하던 아니면 내부에서 갑자기 민병대를 조직해서 네. 미군 다 몰아내자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예. 그러니 어찌 보면 미국이 이번 베네수엘라를 일정 기간 점유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상당 기간 점유하거나 수월하게 점유하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는 네.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이 국가 상황이 워낙 복잡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수건 사업이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결국에는 이제 영토 확장의 야욕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나아갈 텐데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한다는 가정하에 뭐 해야 하는 얘기지만요. 근데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자체가 가능한가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내부에서는 그런 저항의 움직임은 별로 없다. 없을 거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거를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계속 비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들 국제사회는 이런 미국의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자신의 힘만 가지고 네. 뭔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거나 네.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한 거 늘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국제사회에 힘이 있나요? 실질적인 제재의 방법은 없다. 없어요. 예. 이게 솔직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부분적인 영토와 부분적인 지역에선 가능한데요. 네. 전체는 안 됩니다. 전체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네. 제가 2020년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도 네. 그때도 그 마두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카라카스 수도를 비롯해서 몇 개 지역만 실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거지. 저 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글에 있는 그 외딴 지역들이나 이런 네. 데는 벌써 어떤 갱들이 어떤 반군이 아니면 어떤 자치 조직이 네. 그걸 점유해서 네. 실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 나라 대통령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고요. 관리를 하러 갈 수도 없는 게 고속도로가 너무 유실돼서 차로 그쪽 지역까지 갈 길도 막막해져요. 특히 뭐 폭우가 한번 왔거나 그러면 막 도로 상황이 진짜 차로는 못 가는 상황까지 가는 구간이 많고 네. 복구하는데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고 막 잃어버리다 보니 실제 따로따로 이제 국가이지만 따로따로 생활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럼 미국이 굳이 그런 고속도로나 인프라 다시 구축하면서 다 관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만 베네수엘라는 점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반대로 그린란드가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어떤 조치가 들어가서 미국이 진짜 뭔가 통치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린란드는 미국이 전역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린란드는 전체 국민 숫자가 6만 명 수준밖에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뭐 누구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냐에 따라서 워낙 이것도 감론을박이 있어서 네. 무조건 제가 믿지는 않지만 그린란드에 벌써 미국 입장에서는 2만 명 가까이 중국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면 아니 그 전체 그린란드 원주민이 6만 명인 곳에서 2만 명 가까이 중국인이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관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미국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뭐 그 통계를 어쨌든 본인이 내세우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차피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미국이 전 지역을 직접 관할하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베네수엘라의 해상에 있는 원유를 점유하는 것 그것은 미국이 가능할진 몰라도 육지 쪽은 힘들다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이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중남미 전체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갱들이 뭐 집합하고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해도 그거는 여의치 않고 이런 상황이 중남미 전체로 어떤 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의 이런 상황이 파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중남미 나머지 국가들도 입장이 지금 옥신각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예.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베네수엘라 난민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난민 때문에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명이 국외로 나갔는데 네. 미국 본토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는 7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그것도 트럼프가 원래는 임시 보호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수용도 일부 하고 일부는 그래도 잠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재정 지원으로 했는데 네. 그것마저도 다 철폐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제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또 육지를 접하고 있는 브라질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와가지고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 일자리 점유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불편이 많았는데 만약에 네. 미국이 점유해서 베네수엘라가 다시 예전처럼 정상 국가가 된다면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중남미의 일부 사람들과 일부 정당은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예. 반대로 아니 남의 나라 일에 왜 미국이 개입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을 왜 납치해서 데려가는데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공존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제발 안정돼 이 사람들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아니면 왜 중남미일에 미국이 이렇게 강경 개입을 하냐?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후자의 목소리는 우리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자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이게 있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요. 예. 항상 도덕적인 당위성과 배치되는 개인적인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난민들이 우리 동네 잔뜩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수가 더 많이 지불돼야 되거나 아니면 공공요금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들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라든가 공공연하게 해버리는 순간 네. 내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도덕적인 당위성과 결부되어 있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축소될 수 있는 경향들이 좀 높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지 분위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수건 사업이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그럼 미국 내 트럼프의 입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가 올해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간 선거 전에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네. 미국의 경제 상황도 사실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수치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AI를 주도로 한 혁신성 이걸로 성장률은 좋아지는데 그걸로 민생 경제라든가 아니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트럼프가 부과했던 높은 관세 그걸로 인한 물가 상승도 좀처럼 잦아들진 않고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도 일부 품목에선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성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또 개인적인 스캔들이라 할 수 있는 앱스타인 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쇄신할 방법은 네. 바깥에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그래서 미국을 결집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힘을 더 이럴 땐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리더십 스타일상 자기가 위태로웠을 때 조금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지르고 맞아요.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 내 이 위기를 더 큰 메시지, 더 강력한 메시지로 상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네수엘라 지금 통치도 안정화된 것도 아닌데 네. 바로 연이어서 그린란드도 빨리 어떻게 할지 결정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봤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이 중간 선거 앞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판단해 보이고요. 이런 방식은 트럼프가 지난 1기 때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자 이란의 국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하고 나서 네.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건 내가 한 거다. 본인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뭐랄까요 군사 작전을 통해 어떤 적성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국가의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는 건 트럼프가 1기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자신의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얘기를 안 했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에 손을 뻗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유시설의 40% 가까이를 러시아가 투자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석유로 가져가는 대신 뭘 그런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받았느냐 네. 했었을 때 석유 시설 투자도 일부 받았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의 무기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뭐 총이나 뭐 탱크나 미사일이나 마두로도 마차도로부터 위협을 자꾸 받아 보니까 본인도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또 이것도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화기들 중에 미국의 연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또 러시아의 장비가 베네수엘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안보적 위협이다. 이거는 또 그렇죠. 국민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트럼프는 이번에 공격을 단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분산 차원 시선을 좀 외부로 돌려서 내부의 그 고용 문제라든지 물가 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베네수엘라를 장기적으로 점령하겠다라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저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양가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 양가적인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게 지탄받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데 네. 베네수엘라의 값싼 원유가 들어와서 미국의 유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관세를 저렇게 높이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되는데 현격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슬슬 그런 목소리가 줄어들 거고요. 네. 트럼프가 높은 관세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국부를 더 돌려받는 데 기여했지 물가도 별로 안 올랐어. 이런 소리까지 또 높아질 수 있어서 네. 트럼프의 다른 경제적 행보도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질지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네.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육지로 붙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게 국경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멕시코 국경 관리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계속 넘어옵니까?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육지가 아니라 네. 사실 해상으로. 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다 보니 관리한다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우리 미국의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 근접한 곳도 있죠. 괌이라든가 이런 데요. 네. 근데 괌의 미국 시민과 미국 본토의 시민의 시민권의 어떻게 보면 법적 위상과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가요?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럼 베네수엘라를 다독거리기 위해선 이럴 수도 있겠죠. 준 미국의 시민권을 줄 텐데 그런데 너희는 마치 괌의 시민권과 조금 비슷하게 전통적인 미국 본토에 있는 시민권과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그레이드를 만들어서 너희도 이제 미국 시민 해줄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당근책 같은 걸로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다 다독거리면서 또 그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태도의 이유 4가지를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전망하실지 이걸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베트남 전에서도 결국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20년 가까이 점유했다가 결국 탈탈 털리고 네. 도망가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물론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좀 더 그 가진 게 많은 나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열악하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 들어갔던 적이 미국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완전한 점유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점유한다? 그게 끝이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그 완전한 점유에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요. 네. 그 나라의 뭐 국민성, 민족성, 인종 이게 다르면 완벽하게 동질화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걸 완벽하게 동질화하려면 정말 똑같은 미국인처럼 대우해야 되고 페이블 줘야죠.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그럴 생각은 없으면서 기름만 캐간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에 오히려 전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역사 속의 그 로마 때처럼 점령한 국가에 진짜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정도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니 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개까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